네, 주식 썰전 오늘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작년 3월 연준의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23일 새벽경에 이번 3월 연준의 회의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이 월 초만 해도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금융불안 여파 등으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모스크바에 도착하며 러시아 국빈 방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 중국 양국의 동맹 재확인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다뤄질 예정인데요. 이번 회담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님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3월 FOMC 회의, 우리 시각으로 23일 새벽경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계속 좀 관망하는 보합권 시장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실까요? 좀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죠.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나. 예상 수치는 좀 있겠습니다만, 네. 워낙에 이제 변수가 많은 게 또 금리 결정이다 보니까 네.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돼서 FOMC 회의가 이제 이번 주에 금리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 0.25 bp를 예상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파월이 이제 전달에 이야기해줬었던 시장 지표, 그리고 또 이번 달 초에도 좀 이야기해줬었던 시장 지표가 파월의 어떤 예상대로 들어맞았다라는 거예요. 즉, 기본 스텝을 진행 유지하고 또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이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지표가 확인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핵심 4대 지표가 바로 고용 지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개인 소비 지출 지표는 어차피 월말 발표이기 때문에 그 금리 결정 과정에 알 수는 없는 거고, 고용 지표 이후로 나타나게 된 CPI, PPI 흐름이 굉장히 호전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고용 지표는 알아요.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바로 연준이 금리를 더 강하게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즉 고용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업률이 일단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나라에서 지출해야 되는 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저번 주 이 시간에 제가 방송 끝나고 야간 무료 방송에서 우리가 같이 체킹을 해봤습니다만 CPI, 시장 예상치 부합을 했다. 즉 전년 동기 대비 수치에 대한 흐름 부분 같은 경우에도 6.0 정도의 물가 수치, 그러니까 전달 발표 수치보다 0.2% 정도가 인하되는 수치를 월가 예측치가 나왔었는데 실제 발표 수치가 6%대, 6%. 정확하게 일치를 했어요. 시장 예측치를 하회하면 좋으나 상회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물가 상승률의 강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이 영향을 발휘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상치만 부합을 해도 계속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 수치는 내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가의 어떤 인플레가 거품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킹을 했고 또 전월 대비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전월 대비의 물가 상승률 수치는 0.4% 상승. 그러니까 그전 달이 0.5% 상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달은 0.1%인가 하락이었고, 그러니까 직전 달에는 0.5%가 올라가지고 야 이거 근원 CPI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년 동기 대비가 추가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고, 또 실제로 전달 수치 같은 경우에는 CPI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측치 대비해서는 소폭 상회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이제 부담감이 이중으로 깔렸다면 이번에는 전년 대비 수치가 예측치하고 부합을 했고,
그다음에 인상률, 전월 대비 인상률 수치에 대한 부분도 시장 예상치하고 일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달 대비 상승률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떤 소비자 물가에 대한 인상 압박이 크지 않는 구간대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분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제가 방송한 다음 날 발표된 부분이죠. PPI. 그러니까 CPI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기대는 가질 수 있으나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하회를 하거나 대폭적으로 개선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완벽한 호재로 작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날 발표되는 PPI 수치가 중요했는데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좀 나왔죠. 굉장히 호전적인 수치가 나왔는데 화면으로 잠시 보여드리면은 전달 발표된 수치 같은 경우에는 수치 자체를 월가 예측을 갖다가 5.4로 했었어요. 월가에서. 네. 근데 실제 수치가 6.0이 나왔죠. 그래서 오히려 월가 예측치를 상회했다고 하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담이 크다. 요렇게 얘기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럴 만도 해요. 보시면은 그 전달의 월가 예측치가 6.8%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1.4%나 낮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뭐 엄청난 무슨 대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월가에서 1.4%나 물가 지수를 하락할 거라고 상승률이 하락할 거라고 예측했는지 몰라도 너무 오버하게 예측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6.2에서 6.0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측치보다 상회했다고 하면서 악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 달 부분 보면 정신 차렸죠? 네. 저번 달에 예측했던 수치를 그대로 예측을 합니다. 오버하면 안 되겠다. 네, 설레발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5.4를 예측했는데 5.4만 맞춰줘도 돼요, 사실. 6.0에서 5.3에 0.6이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 수치가 4.6이 나와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4나 떨어진 거예요. 전달에는 1.4가 떨어질 거라고 월가 예측을 해서 오버 예측을 했는데 0.2밖에 안 떨어졌다면은 이번에는 그냥 비슷할 거다라고 했는데 1.4가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생산자 물가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건 공장 독가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도매가가 나오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매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가, 도매가, 소매가면 점점 가격은 소매가로 갈수록 올라가죠. 중간 마진들이 이제 붙고 중간 상인들이 붙어버리니까 여기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를 공장 독가라고 본다면 그 공장 독가가 굉장히 인상률이 크지 않다,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는 앞으로 나오게 될 추가 CPI의 영향을 또 추가 하방으로 줄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월이 바라보는 기대 지표 부분들이 CPI, PPI에서 모두 맞게 나왔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지금 이번 달에 금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고강도의 금리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0.25% 기본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금융 불안감이에요. 우선은 미국에서 금융 불안감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일단 가장 좀 문제가 된 부분들이 SVB 은행 같은 경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벤처 창업 투자 부분에 돈을 빌려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파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모회사까지 파이낸셜까지 파산 보호 신청을 내요.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2, 3일이 있다가 시그니처 은행, 즉 코인유 쪽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또 직접적인 파산 보호 신청이 들어가면서 금융 불안감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또 퍼블릭 은행까지도 약간 위기설이 도니까 기본적인 미국 극대형 은행사에서 300억 달러 이상의 대량 은행 예치금을 보존해 준다라는 형식을 나오면서 위기 진화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우선 SVB 은행에 문제가 나왔을 때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에도 순수 예금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파장을 좀 막아주는 상태. 그리고 추가적인 은행권의 부실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극대형 안정형 누구나 믿고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은행들이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은행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좀 해소되어가는 단계로 가고 있고요. 이런 사태에서 이런 파장이 혹시라도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역시나 터졌죠. 스위스 2위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CS 은행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위기설에 휩싸이면서 급락이 나오고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한 파산보호 신청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주면서 나라에서 이거를 사실상 국립은행으로 인수해 가려고 하다가 스위스 1위 은행이 UBS 은행에서 조금 헐값이지만 인수를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안정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금융 불안감 때문에 동결리가 나왔었어요. 확률은 6%가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 잘하면 동결하겠다. 드디어 뇌관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고 요거 빨리 발로 짓밟아가지고 바바바박 타들어가는 거 끄지 않으면은 폭탄이 터져서 미국 금융권이 다 마비될 수 있다. 붕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결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도 나왔으나 요번에 CS은행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앙은행이 빅스텝을 했단 말이에요. 네. 동결할 거라고 예측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융 불안감이 진짜 확대되고 크게 확산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3월에 발생하는 이 FOMC에서의 금리 결정 과정 같은 경우에도 기본 스텝을 좀 더 밟아가지 동결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3월에 FOMC에 대한 어떤 인상률, 금리 인상률은 가장 기본으로 올릴 수 있는 수치인 0.25bp, 뭐 기본 스텝인데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불리고요. 그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한 번 정도 더 이제 5월 상반기 마지막 FOMC 회의에서 0.25bp 기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린 뒤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동결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예측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럼 시장은 어떻게 금리 결정 이후에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뭐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또 무료 방송 일정에서도 시장에도 어차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예측 시나리오 방향성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무료 방송도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FOMC 앞두고 자세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예상치에서 1.4%나 내려가며 굉장히 호전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 고용 측면에서도 실업률 역시 증가된 부분이 비추어 볼 때 이 경기 부담으로 작용되면서 빅스텝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말해주셨고요. 이 파월이 바라보는 기대 지표에서 모두 부합하게 나온 점, 또 SVB 사태발 금융 불안감까지 나타나며 고강도 의 인상은 어렵고 또 유럽 ECB 빅스텝과 함께 볼 때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의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번 회담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테마, 업종에서 또 움직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 푸틴하고 네. 시진핑이 뭐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식하는데 네. 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우선 그 시진핑 그 주석이 가장 그 우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세계 4대 강대국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네. 또 러시아하고 같이 만남을 갖게 되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따지면 2대 강대국인데 중국하고 또 한 나라까지 해서 4대 강대국 있잖아요, 전 세계에. 네. 그래서 그 4위권 국가 중에 두 국가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비공개담을 좀 진행했습니다. 무려 4시간 넘는 비공개담을 통역자만 배석한 가운데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얘기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친애하는 친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친구다, 친애하는 친구다. 극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호 관계가 아니라 내 형제와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러시아와 중국의 끈끈한 관계를 가져오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된 얘기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평화적으로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너무 군사적인 부분보다는 평화 모색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비공개 회담이었기 때문에 확답을 주지는 않았고
맞는 말인 것 같다. 내가 신중히 생각을 해보고 중국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표현을 해줬다고 합니다. 즉 아직 공개회담, 직접적인 실무자와 연계된 공개회담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좀 아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두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중국의 어떤 우크라이나 평화 문제를 좀 중국이 주도했다라는 부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편들어주기로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태까지 러시아가 어떤 압박과 어떤 욕을 먹더라도 중국은 우호관계로서 러시아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푸틴도 여기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대한 예의를 차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는 시간인 이제 9시 정도가 되면은 공개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시진핑 주석 그리고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실무 관계자들 부분들이 다 이제 배석을 한 가운데 공개적인 회담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및 군사협력 문제가 되겠죠. 우선적으로는 두 나라 간의 경제협력 문제, 에너지 문제에 물꼬를 추가적으로 뜰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외에 자원개발과 연계된 부분 위주로 사업 영역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그 외의 영역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부족할 게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기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군사적인 요소에 대한 협의점 부분들을 좀 마련해가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류 확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도 제한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반도체 부분 영역에 있어서.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는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 어떤 항공 기술력을 놓고 봤을 때 굉장한 반도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와 관련된 어떤 경제교류 협력 부분들을 통해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한 얘기가 나눠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와 연계돼서 국내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평화 해결을 좀 도모하겠다라고 방문하는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제가 상당히 많이 다뤄지게 될 거고 러시아와의 실무 협상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고 만약에 평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중국이 연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그래 그럼 휴전하는 걸로 하지 뭐 평화로 해결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네. 평화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토와 미국 연합이 같이 섞여 있는 문제란 말이죠. 즉 서방권 유럽에서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 연합군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러시아가 중국의 지원은 받지는 않고 있는 상태지만 전방적으로 점령지역 보호 부분들을 통한 현재도 교전이 치러지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뭐 미국이라든지 나토에서 그래 휴전하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휴전이 쉽게 추진된다거나 종전이 될 확률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중국하고 러시아 즉 공격을 직접적으로 시작한 러시아 입장에서 나는 더 이상 공격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은 서방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하냐 안 하냐 평화를 모색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원흉을 러시아로 잡고 전쟁을 일으키고 진행한 국가로서 여태까지 인식이 되어 왔다는 거 한다면 이제 러시아는 평화로 해결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서방 쪽에서 계속 아니다 이 전쟁은 지속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론적인 몰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뺏긴 땅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속적인 전쟁을 유도해 갈 수 있겠지만 평화를 원하는 전쟁 당사자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한 서방권이 평화를 모색하지 않고 직접적인 군사지원 및 전쟁 양상을 이어가는 흐름 부분들을 놓고 간다고 한다면 전쟁에 대한 어떤 평화보다는
정치적인 이벤트성 문제 때문에 전쟁을 끌고 간다라는 여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빠르게 완료하지 않고 장기화 좀 시키는 부분에 러시아 압박 및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해준 모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어떤 리더십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줘서 민주당의 우세를 확인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군수업체에 대한 로비 자금 확보에 따른 군수업체 배불려주기 전략이 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도 미국 재선에 도전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년까지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전쟁 위기를 통해 현재 이 부분을 방어해주고 있는 미국의 역할, 현 행정부의 역할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라는 어떤 의견을 이제 네. 계속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론이 크게 돌아서서 질타를 받지 않는 이상은 미국은 전쟁 장기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현 행정부가 내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를 원치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번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각 정상의 만남에서 평화 모색에 대한 협상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서방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는 우리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문제겠죠. 그래서 수혜가 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휴전관이나 종전에 대해서 우리는 합의점을 마련했다라고 하면 일단 재건 관련주가 움직이겠죠. 네. 왜 직접 전쟁 당사자가 더 이상 공격을 안 하고 이제 휴전, 평화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재건에 대한 부분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충분히 주겠다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러시아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러시아도 지원금을 줄 테니까 전쟁 그만 끝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건 관련주에 대한 어떤 강세 현상이 이 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또 지금 미국 입장이나 나토 입장에서는 아니다, 지금 평화할 때 아니다. 계속적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강하게 멘트를 좀 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다면은 방산 관련주의 변동성도 또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의 요소에서 경쟁력이나 군사 관련 부분 쪽에 어떤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영역은 우주항공 쪽 영역, 우주항공 관련 영역에 대한 협력, 반도체 연결 영역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쪽에서 우주항공 관련주의 변동성 상승이 이번 정상회담 이후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네. 세 개 분야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로를 친애하는 친구 표현을 사용하면서 러시아 중국의 끈끈한 관계 해석해 주셨습니다. 또 비공개 회의에서 중국의 우크라이나 협상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고 들어봤는데요.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해서는 휴전, 종전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재건, 방산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 기대감이 예상이 되지만 미국과 서방 나토의 입장도 있는 만큼 차후 진행 부분을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전 진행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더 다양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이런 시장에 대한 정보, 종목에 대한 대응법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시는데요. 이 공개 방송에서 썰전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FOMC 회가 좀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네.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제 시나리오와 함께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방향성을 네. 차트를 보면서 좀 우리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무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부터 공식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네. 뭐 몇 시간 동안 진행이 되겠지만 휴식과 또 추가 진행을 거쳐서 초반기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방송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만한 또 분야는 그래서 어떤 분야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콕 집어서 우리가 종목명까지도 각 분야별로 좀 알아볼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오늘 무료 방송 놓치지 말고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에 대한 각각의 시장 투자 전략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러시아 중국 정상회담 9시부터 시작되는데 이와 함께 체크할 부분과 함께 수익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들어오셔서 이런 유익한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 72,112원이고요. 비중 10%인데 오늘은 2%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64,400원 종가 형성을 했고요. 최근 이 서정진 회장 복귀 이슈로 좀 잠시 올랐지만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가격이 꽤 높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72,000원 정도의 매수가라고 한다면은 뭐 작년 8월 정도의 네. 가격권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부담되는 가격권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 같은 경우가 사실 다 떨어지지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중소형주야 시장을 벗어나는 개별 영역에서 움직일 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우량주는 시총 영향력의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 매수 매도가 항상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내려와가지고 저점 흐름 부분들을 지금 이제 3월까지 좀 잡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10월에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나왔어야 되는데 좀 더 조정을 받은 거죠. 좀 더 2단 조정을 받아서 좀 더 할인율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보시면은 이제 주봉상의 쌍바닥 네. 여기 상반기 쌍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추세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 상태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살펴본다고 한다면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위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수급 매도가 나오는 시점보다는 수급 매수가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3월 타이밍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진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만큼 3월에 터진 거래량이 이전 6개월 동안 터진 거래량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충분히 매수가인 72,000원에서 직전 고점인 75,000원, 6,000원 선까지는 상반기 중에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홀딩 유지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쌍바닥 확인 후에 올라가는 흐름 포착되었다 말해주셨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 기관 위주의 매수세가 들어오기에 앞으로 추가 상승 기대해 주셨고요. 이 상반기 내로 매수가나 그 이상의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입니다. 매수가 47,700원이고요. 비중 20%인데 오늘은 강보합으로 39,450원에 약간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이 시청자분께서도 거의 좀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는데 로보티즈는 그래도 전망이 좋은 만큼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네. 4만 원대 초입이라는 거. 네. 이 종목의 엊그저께 고점이 46,450원인데 4만 원 초입이셨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급등하기 전에 매수를 들어갔다가 수익이 나고 계셨는데 욕심 부리다가 내려온 케이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양봉 급등이 나와서 윗꼬리가 대량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음봉 눌림이 나올 때 이거 직전 고점 지지 받을 수 있겠지 하고 베팅해봐? 라고 하셨다가 어제 음봉을 맞았을 확률이 생겼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아마
엊그저께 매수를 들어갔을 확률이 높고요. 뭐 3월 초보보다는 그렇다면은 욕심을 좀 많이 베팅을 하셨다가 지금 약손실로 가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이 나쁘게 보진 않아요. 주가 자체가 로봇 사업 영역을 국내의 핵심 대표 3대 메인 기업에서도 네. 로봇 사업 영역 부분, 인공지능 사업 영역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도 있고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도 로봇 사업 영역을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만큼 로봇 관련주의 이번 연도의 기대 상승률은 상당히 좀 높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단지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의 흐름을 밟아가게 되어 있고 특히 로보티즈는 지금 시장은 저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방으로도 어디까지 더 뚫어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신고가인 만큼 얼마만큼 내려올지도 알 수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나올 때 무리하게 중장기적인 홀딩을 하는 것보다는 치고 빠지고 전략. 즉 45,000원 근처 수준으로 다시 반등 추세가 이번 주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일단 끊어먹고 다시 눌러줘서 22평 근처로 내려오면은 또 베팅을 해보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할 거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그냥 하나 묻어놓겠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이런 경제방송 쪽으로 질문을 안 하신다라는 가정하에는 네. 중장기적 홀딩 개별적으로 하셔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로보티즈 이 대기업의 로봇 투자 확대 소식과 글로벌 미래 성장 전망과 함께 앞으로 긍정적으로 예상을 주셨습니다. 이 상방 예측 주셨으나 조정은 동반될 수 있다 말해주시면서 45,000원 선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다시 눌림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3월 8일에 매수했던 게임 관련주 M게임입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전문가님께서 사상 최대 실적 주이고 추세 이탈 보이지 않는 만큼 좀 염려는 더 절어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중국 판호 발급 이슈도 나왔고 네. 오늘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좀 게임주가 끝까지 강세를 보이진 못했지만 네, 좀 살짝 강하게 윗골 내렸죠. 네, 흐름을 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게임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중국 영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중국 시장 진출을 하기만 하면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웬만큼 그냥 재미가 정말 없지 않는 이상은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뭐 몇 천만이고 그중에 게임 인구가 뭐 몇백만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뭐 얼마겠습니까? 네. 못해도 뭐 막 억 단위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게임 그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조금만 그냥 1위를 안 해도 조금만 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호 발급 기대치를 갖고 가는 종목들도 실제 발급이 됐다고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오늘 나왔고요. M게임은 이미 이제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서 지금 실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게임주 기대 심리에 의해서 상승폭은 조금 올라서 출발하고 또 다른 종목들의 변동성에 따라서 추가 반등이 나왔지만 대폭적인 반등으로 상승력이 나오지는 이제 않았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 들어가서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주에 대한 어떤 기대 관심들이 점점 더 시장에 올라오고 있는 만큼 또 판호 발급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M게임의 앞으로의 추가 직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좀 있으면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올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당장에 뭐 며칠 사이에 수익을 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실적 발표 시 또 급등이 나오는 것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내고 나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홀딩 유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진출 게임주 M게임이었습니다. 게임주 오늘 기대 심리로 M게임도 장중 6% 상승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폭적인 강세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 실적에다가 판호 발급 강도로 세지고 있는 만큼 M게임 추가 직전 고점 돌파, 기대치 높아지고 있다 설명과 함께 수익 시까지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3월 15일에 매수했던 성안, 이 시장 장세와 무관하게 직물 관련 2차 산업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중에 4% 상승세 나왔고 수익률 7% 넘게 달성한 종목입니다. 성안은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든든한 종목이죠. 든든한 종목. 든든하게 성을 쌓고. 네, 그때도 힌트 때. 네. 성안으로 오시오. 네, 성안에 들어오면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지켜받을 수 있다. 계좌가 네. 보호될 것이다. 맞아요. 보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의 변동성이 있어도 성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네. 여러분들 계좌는 든든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 설명 가볍게 드리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네. 안정적인 상향 매집이 지속화되고 있고 시장이 어떻게 되건 말건 양봉 횟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상향 매집 과정 이후에는 단기 급등 시도나 추세형 상승이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통 가기 때문에 1,200원에서 1,300원 사이까지 기본적인 상승률이 나오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홀딩 기간은 이제 뭐 얘네들이 언제 올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니까요. 가볍게 들고 계시다가 급등 나온 이후부터 차익 실현 고려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성안 든든한 종목으로 안정적 상향 매집이 이어지고 있다 말씀 주셨고요. 1,200원, 1,300원 선까지 상승 무리 없기에 이 홀딩으로 수익 실현해보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22일에 매수했던 재건 관련주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오늘 아까 썰전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시진핑 푸틴 정상회담과 함께 재건 관련주도 짚어주셨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장중에 9% 상승 나오면서 네. 좀 눈여겨보자 말해주셨고 그렇죠. 또 오늘은 어떤 전략 새롭게 주실까요? 우선은 반등 좀 눌림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네. 저점은 이미 확인을 했고 쌍바닥 확인을 한 상태에서 반등 추세를 이제 주기 시작하는 상태죠. 더 이상 내려갈 데는 없는데 얼마나 빨리 올라갈 거냐의 문제가 되겠는데 오늘 야간에 진행하는 공식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결과론을 만들어낼지가 중요하죠. 뭐 미국과 서방이 어떤 식으로 대응이 나오느냐보다는 우선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인 평화 모델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서 완성시켜서 발표하느냐, 성명서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일 당장의 재건 관련주는 장대 항봉이 뽑아져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와 함께 여러분들 수익 시세 뭐 당장 내일 모레 사이에 수익 실현까지 가능한 시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히트 업종이 될 확률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홀딩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달성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이 저점 확인 후에 상승 추세 내에서 지금은 눌리는 구간으로 설명 주셨습니다. 오늘 밤 이 중국과 러시아 회담 이슈에 따라서 재건 관련주 장대 양봉도 예측되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9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전략 알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12월 16일에 매수했던 삼성출판사입니다. 오랜만에 야기상어 관련 삼성출판사 네. 나왔는데요. 아기상어 뚜뚜루. 네. 3월 14일 뚜뚜루. 저를 말을 못하게 하시는데 네. 네, 3월 14일 저점 이후에 상승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네, 어떻게 또 보실까요? 노래 더 불러주셔도 돼요.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해야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네.
일단은 주가가 네. 3월까지도 좀 내려오는 흐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다행히 최근에 이 아기상어와 관련된 이제 핑크퐁 관련 부분에서 이제 사우디와 업무 제휴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반전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사우디가 돈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사우디와 연계되는 또 중국하고도 연계되는 좀 돈 많은 나라 좀 기회의 나라 연동되는 내용이 나오면 종목들이나 주가가 강세를 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중동 진출과 관련돼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삼성출판사가 그 아기상어 관련 회사의 또 주요 주주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성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개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회사의 이번 연도 상장설도 지금 솔솔 나오기 시작하는 만큼 상장 이슈 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직전 27,000, 28,000원이 문제가 아니죠. 네.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안정홀딩만 잘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삼성출판사 아기상어 핑크퐁 관련해서 사우디 진출 논의 소식으로 시세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수혜성 앞으로도 전망되고요. 또 관련해서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35,000원까지도 상방 열려있는 점 안정적 홀딩 의견으로 남겨주셨습니다. AS 진행해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힌트 시간은 제가 유독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전략주에 대한 힌트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좀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아, 정말요? 네, 좀 제가 떨리는데요? 좀 스토리를 좀 짤 거거든요. 아, 네. 떨리죠? 네. 네, 정말 그 스피드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통했네요. 한 번 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제가 방송에서 또 가위바위보 하면 처음인데. 이겼습니다. 이런. 네, 승. 전문가님 승. 예, 안타깝네요. 네. 원래 제가 지면은 네. 이걸 앵커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네. 아니 저 이기면은 네. 이걸 앵커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긴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긴 걸로 치고 제가 할까요? 뭐 하실 수 아닐까요? 있나요? 네, 뭔데요? 같이 그럼 따라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최고예요.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최고예요. 네, 이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저희 네, 많이 이데일리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바로 네. 이런 이제 스토리를 같이 네. 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뭐를 했죠? 가위가위보 했죠. 그렇죠. 손가락으로. 그렇죠. 손가락으로 가위바위보를 했죠. 음. 그럼 손가락을 우리가 네. 영어로 하면 뭔가요? 핑거. 그렇죠. 네. 우리는 네. 그걸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게 힌트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들으셨기를 기원하면서 네. 다음은 이제 종목 설명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웹툰 그리고 웹소설 네. 그리고 디지털 만화류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성장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만들어지는 드라마 네. 또는 좀 히트를 치는 영화 그리고 또 뭐 넷플릭스다 아니면은 디즈니다 아니면 애플 TV다 그런 데서 올라오는 어떤 그 OTT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원작이 보통 웹툰인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또는 웹소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가들이 직접 머리를 짜내서 뭔가를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그런 방식보다는 애초에 만들어져서 히트를 쳤었던 디지털 만화 형식이나 또는 소설 형식 부분들을 활용해서 가볍게 영화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많고 이게 실제로도 히트를 칩니다. 왜? 한번 검증을 이미 받은 거거든요. 네. 예, 검증을 받은 거를 영화로 만드니까 기본 수지 타산이 맞는 수급분기점을 넘어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관련된 업체에 대한 성장성 기대치는 상당히 높고요. 이 종목 역시도 그 분야에 해당하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높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나온 소식이라고 사실 볼 수 있겠는데 네. 오늘이라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웹툰을 만화로 인정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부에서 만화로 웹툰을 인정해주겠다는 얘기는 만화는 제한적인 요소가 많아요. 연령대 요소 부분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법적인 제도적 부분이 있습니다. 즉 주식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 가상자산이 법의 테두리 안에 없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만화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데 원래 웹툰은 법의 테두리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용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걸려도 제대로 해결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되었는데 웹툰 부분들을 이제 만화로 인정하겠다라고 정부에서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웹툰의 자산이나 지적재산권을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불법적인 웹툰 업체들이 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되겠고 이런 웹툰 관련 업체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차트 부분입니다. 차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많이 내려온 차트다라는 게 일단 호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전의 흐름들을 보고 본다면 바닥권에서 상한가 그리고 누르고 추가 상한가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굉장히 잘 가는 상한가 이력을 보유하는 그런 종목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기간 가격 조정을 충분히 거친 상태에서 이전 직전 바닥 흐름까지도 주가의 흐름이 내려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속 4거래일째 양봉이 나오면서 보시면 5일선 탈환까지 나온 만큼 기본 흐름에서 적산병 바닥권 원칙 이후에 단기 반등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30분봉 역정배 기법에 의해서 주가의 장대양봉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마 내일 거래일에 상당히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공략해 주신다면 좋은 수익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한 목표 주가, 종목명 그리고 손절가에 대해서는 이 방송 끝내고 진행하는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 들어봤습니다. 이 가입바이브까지 하면서 재밌게도 힌트 주셨고요. 웹소설 디지털 만화 공급 업체로 미래지향적 성장 산업입니다. 최근 드라마 추세가 웹소설 웹툰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또 국내 웹툰 만화로 인정하는 만화진흥법 개정 이슈 모멘텀까지 설명 들어봤고요. 기술적으로도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전략 대응 방법은 9시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우선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 네. 두 번째는 러시아와 또 중국의 정상회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그다음에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추천주에 대한 종목명 공개와 매매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이후 시장의 방향성과 또 중국과 러시아 회담 이후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마지막으로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